캐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자, 오늘은 팟캐스트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반응이 이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할까 봐요. 네, 예, 어느덧 벌써 이제 25년도 2월이 절반이 지나서 이제 곧 3월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한 해가 이제 3분의 1로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1분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면서 그냥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시간을 인지하고 싶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가 목표 관리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사업 계획 잡아놨던 것들의 이제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초반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지표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다룰 때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반응이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다양한 지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 주로 많이 쓰는 지표들 네, 우리 이제 3대장이라고 그러죠. 3대장인가요? 아니면 만들어봤어요? 네. 5대 짬뽕 뭐 10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다른 매체들에서도 여러 형태의 지표들을 쓰고 요새는 뭐 지표들이 넘쳐나는데 특히나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고유하게 좀 모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일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그게 네. 이제 도달, 저희가 흔히 리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응 또는 뭐 참여, 해서 인게이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전환, 그래서 컨버전,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른 맥락을 갖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이게 사실 이제 뭐 도달, 반응, 전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그 KPI에 따라 네네. 어떤 거를 가져올까? 인게이지먼트에서도 어떤 항목을 우리 KPI로 가져갈 거냐? 그 컨버전 레이트도 사실 다 다르죠. 사실 뭐 KPI는 뭐 또 다른 시간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활동을 뭐로 볼 거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정하는 어떤 그 유형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시키거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죠. 이런 형태로서 이제 도달을 많이 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인지 반응이나 행동 반응처럼 그래서 무슨 효과를 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응 지표 또는 인게이지먼트 지표라고 하는 형태로 또 이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도 비즈니스의 한 요소이고 그 성과라는 것들도 결국 비즈니스 성과를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나 매출과 관련된 전환 성과라는 형태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환도 좀 잘게 나누면 이제 뭐 마이크로 컨버전, 마크로 컨버전 해가지고 이제 여러 단계들을 보통 설정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실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좀 굉장히 특이한 다른 영역에서 잘 안 쓰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서 요걸 좀 자세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저희 도달 리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도달뿐만 아니라 이 이제 이 지표를 다룰 때 저희가 사실 좀 시작하면은 맨날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네, 숫자가 왜 다르지? 왜 이렇게 쟀을 때와 이렇게 쟀을 때 왜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상식이고 당연한 것일 수는 있는데 모든 이제 그 지표 산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그 사회과학에서 동일하지만 수학적 통계에 기반한 이제 추론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 계산값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에서의 어떤 그 조건이나 방법, 그다음에 어떤 그 산출식, 그러니까 어떻게 그 데이터를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바라볼 때는 이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조건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제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산출식을 가지고 도출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시청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 할 때도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뭐 여기서 조사할 때는 49% 나왔는데 저기서 조사하니까 60%가 나왔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논란이죠 지금 뭐. 정치적인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조건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집계를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쓰는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달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애매해요. 뭐 쉽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네네. 어렵게 보면 또 너무 어려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케팅 성과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성과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측정을 할 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사실은 그 노출이죠. 네. 얼마나 보여졌는가. 그래서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 임프레션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인쇄물이라든가 뭐 표시물 이런 것들의 효과를 봤을 때 보는 데 있어서 유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이제 초기 배너 효과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의 공간적 점유, 노출 빈도 이런 걸 가지고 효과를 많이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배너도 롤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걸 걸었을 때 노출이 몇 번 됐고 했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인지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런 게 좀 이제 애매한 거죠. 네.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어떤 뭐 인지 반응이나 행동 반응이 이끌어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도달이라는 지표의 역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 쪽에서 쓰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수가 있는 거고, 그 시청자 수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점유를 해야 이제 비즈니스의 성과가 일어날 것인가,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목표 점유율 같은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쏴야 되잖아요. 네. 쏴서 그 사람들에게 목적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게끔 하는 이 숫자 빈도, 그러려면 이제 이 도달이라는 개념을 써서 어떤 매개물, 이 비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타고 메시지나 콘텐츠가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던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좀 쉬운 거죠, 이해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리치를 그 주목하게 하고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한 거는 사실상 페이스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이 광고 상품을 론칭했을 때 그렇죠. 리치라는 지표를 네네. 이제 전면에 내세웠죠. 이게 이제 약간 뭐 그 배경적으로 보면은 뉴스 피드라는 걸 들고 나온 게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이메일의 이메일 함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고 이제 스트림라인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자막이나 방송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컨텐츠들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리치가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뉴스 피드의 등장과 이 리치의 등장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들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플랫폼이나 미디어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라는 채널들이 리치 지표를 쓰기 시작한 거죠.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항상 업무 현장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도달 지표도 있고 노출 지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출 지표로 집계되는 지표와 이 도달 지표로 집계되는 지표가 각각 무슨 의미인지, 이 숫자는 왜 차이가 나는지, 각각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노출과 도달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뭐 임프레션이라고 부르는 이 노출은 워낙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많이 접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해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치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지표를 한번 다뤄보자라는 의미에서 리치를 다루게 된 거고요. 사실상은 아직도 업무 현장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그 측정할 때 1차적으로 쓰는 지표가 도달과 노출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편이죠. 네. 일단 뭐 노출이랑 도달을 통해서 저희가 프리퀀시 갭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 효과라는 것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막연한 어떤 그 동경이나 호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정한 개수의 접촉 빈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기 위한 어떤 지표로서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출도를 조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치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 리치 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목표 타겟의 예상 수치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걸 가지고 보면 매체 미디어 믹스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떻게 분배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기가 쉬운 거죠. 네. 저는 리치 데이터를 KPI로 많이 썼어요. 특히 그냥 전체 다 쓰는 건 아니고 네네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어웨니스 캠페인 할 때는 그렇죠. 네, 전체 캠페인에서 초기 론칭 때 어웨니스 캠페인에 있는 광고 소재는 KPI를 리치로 무조건 우선순위를 잡아요. 그렇죠. 그건 네. 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뭐 흔히 그런 비유하거든요. 타석에 들어서야 네. 진루타를 치고 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리치나 임프레션 같은 이제 어떠한 그런 보여지는 뷰어십 포함해서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지표들은 타석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리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프리퀀시 네. 지표가 이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노출 빈도 대비 그 리치가 적어져서 프리퀀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진짜 데이터를 보면 인게이지먼트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일정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노출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광고 피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최적화한다라는 건 그게 꺾어지기 전에 네. 어딘가에서 이제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를 다루거나 미디어 전략을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브랜드 관리라든가 이제 마케팅 캠페인의 이제 다른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조금 다른 지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반응 지표나 참여 지표 쪽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컴은 어쨌든 두 가지거든요. 인지 효과를 일으키거나 행동 효과를 일으키거나. 네.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야 한다, 홍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어떤 인식을 형성시키는 거는 브랜드 리프트라는 지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틀고 초기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브랜드 인지, 정인지율이 이제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이제 브랜드 리프트라는 지표를 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리치를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임프레션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컨텐츠 중에는 그 공간적 점유가 필요한 상품들도 있거든요. 배너도 네.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네이버 앱 같은데 이렇게 그 비싼 돈 지면을 써서 나타나는 이렇게 특수형 광고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도달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런 매체 접점에서 얼만큼 얘가 재생이 됐는가, 보여졌는가 이런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맞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죠.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도달이라는 개념 또는 어떤 뭐 노출이라는 개념, 임프레션도 그렇고요. 어떤 뭐 컨텐츠 쪽에서 많이 쓰는 뷰어십, 그러니까 이제 구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어떤 그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경험이나 메시지들을 보여지게 했는가, 맞아요. 얼마만큼의 빈도로 보여지게 했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지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측정할 때 꼭 필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에 어떤 맥락에 맞춰서 지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어웨니스 캠페인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봤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우리의 지금 이 새로운 그렇죠. 제품, 네네. 그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를 노출하고 보여줬는지,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이제 마컴이라고 부르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목표는 알린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려면 존재감이 보여져야 되는 거고 좋은 거면 더 기대하는 이제 어떤 그 후속적인 효과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좋은 네. 인상을 갖게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그거예요. 광고 피로도.
맞습니다. 노이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징글징글해 뭐 이런 그런 예,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용어로도 남았죠. 스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뭐 브랜드의 원래는 제품이었는데 너무 너무 많이 드셔서 지겨워졌던. 네. 그래서 스팸이라는 의미가 뜻이 바뀔 정도로 네, 이런 피로도나 이제 접촉의 과다로 인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촉 빈도와 인지도, 호감도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그러니까 프리퀀시 캡이 올라가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다라는 네네. 그런 보고를 했는데 광고주가 아니 뭐 우리 광고 5번밖에 안 봤는데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옵티멀 포인트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자주 접속하는 사람은 10번 넘게 봤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매일매일 하루에 막 20번씩 접속하는 사람은 지금 20번 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접속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봤을 수 있다. 음. 이거는 전체 평균 데이터지 한 사람이 5번 본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해도 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이제 다른 설명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저희가 잴 때 인터벌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간 안에서의 접촉 빈도라는 것들이 이제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 접촉 빈도가 높으면 이게 초반 인지 효과를 급격히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희 동네 용어로 아도 친다 그러잖아요. 싹 깔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점유를 통해서 프리퀀시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 그게 일정 기간 안에 집중되는 거는 빠르게 피로도도 같이 높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어느 정도가 그 적절한 균형점인가라는 거는 그 제품과 브랜드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고, 당연히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미디어 접촉도라든가 뭐 선호도나 이런 게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행인 거는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부분 조절이 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인게이지먼트, 참여, 반응. 이거 참 지표가 많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참여 지표일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반응을 했다, 유효한 반응이 뭐냐 이걸 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창기 디지털 마케팅 초창기에서 이 반응 지표의 왕은 클릭이었어요. 그렇죠. 클릭 아직도 중요한데 네. 뭐 지금도 거의 대표 기본 지표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전에 약간 그 소셜 미디어가 뭔가 소통의 채널이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계속해서 뭐 좋아요도 많아야 되고 댓글도 많아야 네네. 되고 쉐어도 많아야 되고 클릭도 많아야 되고 이게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브랜드의 그 광고 콘텐츠가 네네. 이 반응 지표를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좋아요라고 기억하는 페이스북의 그 발명품처럼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콘텐츠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이 센티멘트라고 하는 거를 별점을 주는 방식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별점을 주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그것의 어떤 기본 행동 패턴에 대한 그 보상 시스템을 바꿔놓은 게 사실은 페이스북이죠. 네. 그러니까 라이크를 눌러 이유가 생긴 거고, 라이크를 누름으로써 내가 어느 이익과 혜택이 있다라는 것들을 학습시켜 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리액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변화됐잖아요. 뭐 그렇죠.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이런 걸 해도 전에는 단순성의 그 라이크가 가진 힘이 있었는데 얘가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표현과 문맥을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 디폴트가 항상 라이크인 건 뭐 사실이죠. 네거티브한 인게이지먼트는 없죠. 그건 굉장히 의식적인 거죠. 부정 댓글 다는 것처럼 네. 널 죽여버리겠어. 뭐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이제 중요한 의미가 더 커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택, 의도적인 공격이나 뭐 이런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만큼 이 반응 지표라는 거는 표시하는 방식, 그 표시의 내용, 표시가 이루어지는 맥락,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표시에 참여한 표시나 반응을 참여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굉장히 조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좋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3대 지표처럼 이렇게 쓰고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기준 이렇게 네. 이제 읽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뭐 이탈이라든가 뭐 방금 이제 뭐라 그러죠? 언라이크라고 그러네. 네. 싫어요와는 조금 다른 거죠. 싫어요는 그 컨텐츠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건데 좋아요를 눌렀다가 떼는 행위인 거죠. 네. 이런 거라든가 뭐 구독을 눌렀다가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 뭐 팔로우를 했다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뭘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또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인게이지먼트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네. 프로모션에 어떻게 보면 성과 지표로 그쵸. 붙여다 보니까 네. 되게 웃긴 사건들이 많았죠. 그 이제 아까 뭐 야구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요 지표가 결국은 진루타들 다 하거든요. 단타, 2루타, 3루타, 희생 번트, 외야 플레이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을 어떤 게임 플랜 안에서, 그러니까 작전 구상 안에서 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좋은 컨텐츠는 무조건 공유수가 많아야 돼. 이건 잘못된 접근인 거고요. 네, 맞아요. 뭐 댓글이 많으면 좋은 거다. 스팸이 많아도 댓글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경험하시는 거지만 어떤 별점 테러, 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뉴스에서의 어떤 평판 이런 것들,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인터뷰어들이나 뭐 출연자들의 의견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 본래 가지는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죠. 좀 몇 행시 몇 행시에서 약간 댓글 유도하고 공유 유도하다가 좀 문제가 일으킨 브랜드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사용자들의 그 콜택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동을 자꾸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팸성으로 그렇죠. 되는 경우도 꽤 있었죠. 예전에 사실 페이스북의 초반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그 이케아의 그 상품에 태깅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하고 네. 스팸성으로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태깅할 수 있는 숫자를 네네. 제한을 두는 상황도 오고. 창의적인 사용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죠. 맞아요. 네, 그런 건 상당히 뭐 이런 어떤 그 뭐 지표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전술을 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이 콘텐츠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이 됐는지가 사실은 그게 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주요 지표가 돼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냥 인게이지먼트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반응이 없거나 네네. 미지근한 적이 많아요. 요거는 뭐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 가짜 지표 또는 이제 베니티 매트릭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지표지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지표들. 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좋아요나 댓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뭐 클릭 수나 클릭률 이런 것들 또는 뭐 그 이탈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엔 반대로 읽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바운스 레이트 지금은 이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라는 반대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 바운스 레이트가 높은 것들은 보통은 문제로 다뤄져요. 왜냐하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갔다인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그러니까 고객 만족 관련된 지원 페이지 이런 데서 바운스 레이트가 높다라는 건 사실은 나쁜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얻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떠난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바운스가 일어나는 이유가 맥락이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건 오히려 긍정적 지표를 읽어야 되는데 네, 바운스 레이트가 높으면 무조건 이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페이지 방문한 다음에 뭐 한 1초 만에 나간다. 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뭐 이제 그 뭐 방문자당 뭐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긍정 지표로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 시간의 인터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반응으로 지속된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탭으로 열어놓고 딴짓하고 돌아왔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업무 중간에 열어놓고 주목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다가 되돌아왔다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릭 스트림이라든가 뭐 비디오 레코딩 이런 것도 세션 리플레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인게이지먼트는 사실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무궁무진해요. 한도 끝도 없죠.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네.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표현, 기본 표현들, 한 가지만 좀 그 예고편처럼 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읽었다에 읽었다. 읽었다, 네, 보았다. 보았다. 제가 뷰 카운트를 잰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유효 뷰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 고객사한테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봤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유효 뷰라는 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를 할 거냐? 네, 그거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크롤 이렇게 긴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탈률이 절반 위쪽에서 보통 벌어지거든요. 잘 네.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긴 에세이 같은 거라든가 뭐 스토리텔링이 좀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한다면 또는 이제 원페이지 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액션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필요로 한 목적 행동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잴 때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유효 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읽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요건 좀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었음. 네, 유효 읽기, 유효 시청, 보기, 네, 이런 것들이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재생해놓고 재생 시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생에서 이제 무반응인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이제 삽입되는 광고들이 이제 끼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 광고 전후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유효 읽기 구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요거 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워낙 뭐 시간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이 컨텐츠를 읽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액션으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따로 네네.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유효한 보기 행동 또는 유효한 반응 행동, 유효한 시청 행동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이걸 시나리오를 갖고 그에 맞는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실 때 많이들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좀 꼭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 저도 이거 주제로 하면 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좀 측정하려고 테스트를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이건 다음에 한번 네.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꼭 잊지 말고 다뤄주십시오. 네. 주제를 올려주시면 뭐 언제라도 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문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버전 오늘의 전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인가요? 하이라이트죠.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표가 사실은 전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쇄물 같은 시대에 그 TV가 나오기 전에 그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의 광고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명확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각광받았던 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클릭이 벌어졌다. 이거는 의미 있는 관여가 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클릭하기도 하고 네. 부정 클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단계로 좀 이게 넘어가고 진화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유의미한 행동에 맥락을 부여하고
정보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매체도 사실 이 부분을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네. 이제 뭐 스마트 TV나 이제 정보와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매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도 이게 뭐그 광고 패널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페이지 넘김 효과 이런 것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을 잘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의 가장 차별적인 지표는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얼마나 근접한 그 행동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떤 그 인지 전환의 그 리드 전환 지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무엇을 전환으로 볼 것이냐, 네. 네,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컨버전 레이트를 인용할 때 지금 이제 웹에서의 세일즈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무조건 온라인 웹사이트 하면은 바로 구매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구매 성과 이 부분이 전환 성과의 대표적인 건 사실이에요. 이제 구매 결제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구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 멘트를 날리고 구독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것들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근데 저희가 만약에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세요 하고 이제 띠 배너를 딱 넣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어떤 뉴스레터 구독 폼이 나와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확실히 우리 컨텐츠에 관심을 가진 구독자다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사용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왜 눌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보다는 명확하게 더 그 의도를 얻고자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진 전환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을 다룰 때에는 최종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또 있고 중간 단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 컨버전 또는 이제 마크로 컨버전에서 큰 단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크로 하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구매는 그 중에 가장 큰 마크로 컨버전인 거죠. 근데 이 구매 전환 지표가 네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대부분 숫자만을 다루시는 분들이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내요. 그래요? 왜냐면 어떤 것들일까요? 전체 캠페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 뭐 마이크로 컨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컨버전 레이트를 발생시키는 건 마지막 그 컨버전 레이트를 발생시킨 미디어나 접점이 아니라 전체 플로우를 봐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 접점의 기여 모델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 거죠? 기여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숫자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네. 접근을 하다 보면은 네.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는 미디어 매체에 더 투자를 하면은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계속 하시는 분들이 쏠림 많아요. 효과가 네. 생기죠. 그럼 이제 결국 결과는 뭐냐면 더 최악으로 가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리드 타임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소비재나 짧은 리드 타임을 가진 쪽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을 하셨던 분들이 긴 쪽으로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냐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려면 더 긴 리드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유명 선수들도 그 팀을 옮기면 그 구장이나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그 큰 스윙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짜내기 야구를 하려고 하면 힘든 거고요. 네. 반대로 짜내기 야구를 하시던 분들이 빅볼이라고 해서 빅볼이라고 그러죠. 네. 큰 뭐 타구 또 홈런 뭐 이런 거에서 점수를 내는 게임하고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이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나이키 CEO가 이번에 교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전 CEO가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 전략 세우면서
그러니까 너무 디지털적인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시키거나 그 부분보다는 예. 어떤 뭐 트렌드, 세일즈 기반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오운드 커머스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 놓치고 실제로 올림픽에서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는 정말 나이키한테는 전례 없는 치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또 다른 논점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저희 전환 지표에 대한 이제 오독의 케이스로도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그 전환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제 뭐 구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이제 구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그 전에 말씀드린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멤버십에 대한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어떤 유료 컨텐츠에 대한 다운로드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그룹에 가입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형태의 이제 전환 모델들을 설정할 수 있죠. 뭐 앱을 설치하거나 뭐 다운로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사업의 형태와 그 사업의 최종 결과물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과 기여,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있어서 이제 기여 모델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이제 여러 경로와 중간 단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각각의 수단들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이제 안배된 시각, 그다음에 적절한 무게, 거기는 이제 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산과 보상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고 게임 판 자체가 흐트러지는 경우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 그 네. 컨버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무조건 세일즈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는 게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게임의 어떤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뭐 감독마다 구단마다 다 틀리듯이 결국 비즈니스 성장시키는 방법의 어떤 그런 전략적 선택들이 다 다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표 자체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이 뭐다라는 것들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랜딩 페이지나 네. 어떤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CTA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의해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더 판매량을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얼마나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이런 어떤 그 단계적인 KPI를 가지고 전환을 좀 고려를 하는 그런 고수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말씀하신 요소들은 일관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번 타자와 2번 타자는 스몰볼로 진루를 하는 야구를 하는데 4번 타자는 진루타를 생각하거나 안 하고 무조건 홈런만 뻥뻥 친다. 그럼 이 경기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떤 전환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저희 상황은 인지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게임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퀄리티 리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막 한다. 그럼 사실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매몰 비용이 너무 커져서 다음 게임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게 아마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용자 수 확보하는 거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무모한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지만 처음에 스타트업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할 때에는 네. 일단 사용자 수를 많이 확보해.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건 사실 좀 무모한 비즈니스 계획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게임이었죠. 한국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초기에 무조건 100만 유저는 네네. 네, 개런티하고 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일찍 접은 게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환기에 새로운 어떤 그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 놀이거리, 뭐 미디어, 매개물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는 그 자체의 이제 몰림이나 어떤 그 총 유저 베이스가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보고서 게임은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무조건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버블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보상형 광고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100원 돌려주는 200원짜리 광고를 하는 좀 뭔가 이상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결국 전환이라는 것의 목표를 고객 확보해 둔다라는 전제하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것을 가용하게 하는 목표 지점이죠. 얼마가 확보돼야 된다. 어느 시간 내에 확보돼야 된다. 그거를 확보안에 드는 재원은 얼마만큼 허용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 상태로 가는 게임이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쿠팡이 아주 잘 보여줬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그 다음에 어떤 확보된 사용자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그런 사용자 확보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제 KPI로 지정되는 전환의 유형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해석상에서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컨버전이 꼭 막 구매, 가입, 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컨텐츠 마케팅 할 때는 이 컨버전을 어떤 지표로 그 가지고 갈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정말 컨텐츠의 톤의 매너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킵, 그러니까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그 기능들이 있는데 킵하는 거 그리고 다운 저장해 두는 거 저장이랑 유사한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것들을 좀 그 공유를 하는데 이게 공개적인 어떤 인게이지먼트 그런 그 버튼이 아니라 트래픽으로 왜냐면 이메일이나 그런 인트라넷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발행해서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런 평가를 하는 컨버전은 뭔가 이 컨텐츠가 정말 자기네 사내 인트라넷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그 공유가 돼서 그 트래픽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그런 목표 그 전체적인 전환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또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컨텐트 마케팅이 한창 이제 활발히 전개되던 또 뭐 지금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그냥 유행처럼 할 때 많이 봤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밈 컨텐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웃긴 패러디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을 끌기 위한 이런 컨텐츠들을 막 생산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진영도 있고요. 네. 일정한 한계의 의미는 있다. 사용자를 붙드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네.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 컨텐츠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캐치하고 우리를 알릴 2차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런 형태로 눈길을 끄는 건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받쳐주는 이제 중요한 다음 메커니즘의 어떤 계획들, 그러니까 이해하게 한다거나, 뭐 써보게 한다거나, 뭐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이 계획이 없이 무조건 웃기고 재밌고 깔깔거리고 하는 컨텐츠는 이거는 낭비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성공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평가가 어땠는지는 봐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맞습니다. 고객한테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럼요. 맞다고 그건 잘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야죠. 네. 뭐 유머라는 거는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네. 그러니까 뭐 질 나쁜 유머 같은 경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웃기고 재밌고 자극을 주는 컨텐츠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호식품들이 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음. 자극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맥락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목을 끌어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게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말 막 구매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객이 네. 어떤 우리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서비스에서 이제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했다라는 네네. 것도 어떻게 보면 지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컨버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왜 네. 이 용어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이 상태 변화에 대한 것들 측정하는 게 비교적 용이했고,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관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거죠.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바뀌는 게 우리한테 유의미한 건가? 그렇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 이제 전략의 과정인 거고요. 그 전략이 올바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그게 잘 되고 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지표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KPI 셋업 하는데 되게 중요한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마케팅 살롱에서 그러니까 도달 그리고 네. 반응 네. 그 전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네. 사실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지표로 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3대장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3대장이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3대 지표였던 상관관계에서 네.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딱 그 비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달한다라는 건 타석에 들어간다, 즉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제품입니다를 알릴 수 있는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인 거죠. 물건을 파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분이 관심 갖고 주저앉아서 얘기를 듣던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다음 세일즈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케팅의 전 과정에서 보면 우리한테 호기심을 갖게 된다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정보를 얻으려 한다던가 비교를 탐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이 사실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거죠. 아니면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는 결국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석에 들어서야 진루타를 때릴 수 있고 진루타가 쌓여야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게임을 완성하는 하나의 연관성 높은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구를 많이 보시러 그 축구로 해도 똑같죠. 볼 점유율이 있는 거고요. 그쵸? 공간을 점유하는 공격 침투율이 있는 거고요. 네. 골 결정에 의한 스코어 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비. 수비가 얼만큼 경기에 기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네. 축구 팬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엔 그러면 농구로 하겠습니다. 농구로 한다면 일종의 이제 농구는 저희가 그 도달이 아니라 그 리드죠, 리드. 리드 개념을 설명할 때 좀 쓰려고 아끼고 있는 건데요. 골을 넣기 전에 이런 패스 게임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전제된 그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야 경기력이 높아지는 거고 경기력이 높아져야 스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경기력이 높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맞습니다. 축구 팬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리그에 있던 그 강팀들이 높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지배하지만 꼭 결정력이 약해서 의외의 한 방을 맞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아실 건데 맞습니다.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마케팅의 과학이라는 건 결국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도달, 반응, 전환이라는 요 세 개의 축 안에서 경기의 디자인을 하시고 성과를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걸 좀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 약간 뭐 정기적인 측정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된다. 요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의 지표로 결국은 데이터를 양산시킨다라는 거고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읽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실천적인 제안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요. 이제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선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는 이거는 뭐 마케팅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리하고 나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테스트는 어떻게 돼야 되나 실제로 테스트라는 걸 하나 테스트라는 것들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테스트 하시나요? 해야죠. 아니,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테스트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를 투자해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주로 많이 보는 지표인 도달 네. 리치 네. 그리고 반응 인게이지먼트, 그 전환 컨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저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 나눴던 뭐 리드라든가 뭐 전환과 전환율, 그다음에 뭐 랜딩 페이지, 뭐 전환 최적화 이런 개념들 있죠. 많이들 접하시고 중요하게 다루시지만 실제로 업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실제 사례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만나겠습니다.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